야담 장독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한번 누르시고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셔요. 정성스레 준비한 야담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놈의 기집애야. 지금 잠이 오느냐? 쿨쿨 잠이 와. 집안 기둥뿌리가 다 뽑혀나가고 있는데 꿈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납고 요란해서 다시는 꾸기 싫은 악몽이었지요. 희뿌연 안개 속에서 갓을 삐딱하게 쓴 노인이 지팡이를 풍차처럼 휘두르며 홍단의 이마를 콕콕 찔러댔습니다. 생전에 고집불통 독불장군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증조부였습니다. 홍단은 꿈속에서도 억울해 입을 오리처럼 삐죽거렸습니다. 자신이 게을러서 집안이 망했나요? 아버지가 사람 좋은 척 보증을 잘못 썼고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갔으며 믿었던 친척들이 썰물처럼 등을 돌렸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나 증조부는 홍단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듯 더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핑계대지 마라. 내일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자빠져 있는 게야. 최객주 그 탐욕스러운 놈이 차용증 문서를 들고 쳐들어오는 날이다. 내일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 혼인하여 법적인 가장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 가문의 선사는 그놈의 기름진 뱃속으로 들어갈 게다. 내 아비의 위패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이냐? 아니 할아버지 혼인을 뭐 혼자 합니까? 당장 내일 아침에 누구랑 혼인을 해요? 동네 지나가는 개랑 합니까? 홍단이 꽥 소리를 지르자 증조부가 혀를 차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습니다.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히며 장터 입구에 커다란 버드나무가 선명하게 보였지요. 잔말 말고 잘 듣거라. 내일 진시초에 장터 입구로 나가라. 그곳 버드나무 아래 서 있는 첫 번째 산에 그놈이 내 귀인이다. 눈 딱 감고 그놈 바짓가랑이를 잡아서라도 혼례를 올려. 그놈이 아니면 우리 집안은 끝이야. 알겠느냐? 끝. 할아버지 얼굴은 보여주고 가셔야죠. 관상은 보고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홍단이 손을 뻗었지만 증조부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로 벼락이 치듯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꽃기요. 홍단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비오듯 흘러내렸지요. 낡은 문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이마에는 정말로 지팡이에 찔린 듯 욱신거리는 통증마저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홍단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는 비단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을 안방은 이제 휑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낡은 반다지 하나와 솜이 죽어 납작해진 이불뿐이었지요. 현실은 꿈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증조부의 말대로 오늘은 최객주에게 빌린 돈의 만기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각서를 쓴 것이 화근이었지요. 최객주는 교활하게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홍단 아기씨 돈을 못 갚으시면 이 집과 선사는 내 것이요. 허나 아기씨가 내 첩으로 들어온다면 빚은 없던 일로 해주지. 환갑이 다 된 늙은이의 13번째 첩이라니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게 나았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아픈 동생과 가문의 명예는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당시 문중 어른들은 여자가 호주가 될 수 없으니 혼인하여 대릴 사위라도 들이면 재산권 방어가 수월해진다는 하나 마나 한 소리만 늘어놓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홍단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꿈속의 계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홍단에게 필요한 건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진 지푸라기 아니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용기였으니까요. 그녀는 급하게 세수를 하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옥색 저고리와 다홍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옷이었지요. 조상님, 만약 버드나무 아래 아무도 없거나 정말 거지나 산적 같은 놈이 서 있으면 그땐 저도 모릅니다. 제사상에 올릴 술 한 잔도 없을 줄 아세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홍단은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거리를 달리는 그녀의 꽃신이 진흙에 더러워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같은 시각 궁궐의 담장 너머였습니다. 조선의 젊은 왕 이연은 하품을 참느라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새벽 경연 시간 늙은 신하들의 잔소리는 오늘도 끝이 없었지요. 전하 흉년이 계속되니 근신하셔야 합니다. 전하 후사를 보셔야 합니다. 전하 사냥을 줄이시옵소서.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헌에게 자장가보다 더한 고문이었습니다. 전하 듣고 계시옵니까? 대사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헌은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요. 경들의 충언 뼛속 깊이 새기고 있소. 헌데 잠시 뒷간 좀 다녀오겠소. 배가 살살 아픈 것이 어제 먹은 야식이 탈이 난 모양이야. 전하 옥체 보존이 중요하오나 경연 중에 자리를 비우시는 것은 급하다니까. 왕은 똥도 못 사는가. 헌은 신하들이 당황하여 웅성거리는 틈을 타 재빨리 편전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미리 매수해둔 내관이 으슥한 곳에 평복 한 벌을 준비해 두고 있었거든요. 익성관을 벗어 던지고 상투를 튼 뒤 갓을 쓰고 낡은 도포를 걸치자 영락없는 한량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헌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역시 나는 뭘 입어도 태가 난단 말이지. 그는 담벼락의 개구멍을 통해 능숙하게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궐 밖의 공기는 참으로 달콤했습니다. 퀴퀴한 향 냄새와 고리타분한 종이 냄새 대신 흙냄새와 사람 냄새가 섞인 활기찬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으니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자맹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헌은 저작거리를 유유자적 거닐었습니다. 갓 쪄낸 시루떡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궁중 수라상에 올라오는 기름진 음식보다 투박한 시장떡이 100배는 맛있어 보였지요. 그는 엽전 몇 푼을 주고 쑥개떡 하나를 사서 베어 물었습니다. 이 맛이지. 이게 바로 백성의 맛이야. 떡을 오물거리며 걷다 보니 어느새 장터 입구였습니다. 커다란 버드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지요. 헌은 다리도 쉴 겸 남은 떡도 먹을 겸 버드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도포 자락에 흙이 묻는 건 싫었거든요. 그는 짐짓 점잖은 척 버드나무 기둥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나른한 봄바람이 불어와 가끈을 간지럽혔습니다. 아 좋다. 오늘은 늦게까지 들어가지 말까? 내관놈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겠지만 알게 뭐람. 헌이 한가롭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마지막 떡 조각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한 여인이 보였지요.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질주하는 모양새가 마치 성난, 황소 같기도 하고 도망치는 노루 같기도 했습니다. 헌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허, 저 여인은 아침부터 뭐가 그리 급해서 어라 어허. 여인의 눈빛이 자신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건 그녀가 코앞까지 닥친 뒤였습니다. 헌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 뒤는 단단한 버드나무였습니다. 거기 섰. 여인이 우렁찬 기합소리와 함께 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연홍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헐떡이면서도 눈을 부릅뜨고 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멀쩡하다. 아니 생각보다 잘생겼다.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옷차림은 좀 남루하지만 거지는 아니다. 사지 멀쩡하니 지게라도 질 수 있겠지. 홍단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증조부의 꿈이 개꿈은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이른 아침 버드나무 아래 혼자 서 있는 사내. 조건은 완벽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면 사내의 표정이 너무나 멍청해 보인다는 것 정도였을까요? 입가에 쑥개떡 가루를 묻힌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헌의 모습은 영락없는 동네 바보형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홍단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헌의 양어깨를 덥석 잡았습니다. 헌이 떡을 떨어뜨릴 뻔하며 기겁했지요. 이보시오 낭자, 이게 무슨 무례한. 나랑 혼인합시다. 장터의 소음이 일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지나가던 엿장수도 나무를 팔던 할머니도 떡을 씹던 헌도 모두 입을 딱 벌렸습니다. 헌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요. 뭐라고 하였소? 혼인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홍단은 마음이 급해 목소리 톤을 한껏 높였습니다. 헌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살다 살다 별 미친 여자를 다 보겠네요. 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나인들도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나에게 대뜸 혼인이라니요. 이보시오 낭자. 아침부터 약주를 하셨소? 아니면 내 외모에 반해 정신을 놓으신 게요. 내가 좀 잘나긴 했으나 이렇게 막무가내로 덤비는 건 도리가 아니지. 헌이 짐짓 거만하게 가끈을 매만지며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홍단의 소나기 힘은 장작 패기로 다져진 실전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헌의 옷깃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반악인 개뿔내 관상이 딱 보아하니 집구석에서 빈둥거리는 한량 같은데 밥은 먹고 사시오. 하 한량 이보시오, 나는 내 댁을 굶기지는 않으리다. 삼시세끼 흰쌀밥에 고깃국은 장담 못해도 적어도 굶어 죽게는 안 할 테니 나랑 갑시다. 당신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이오. 홍단의 눈빛은 절박하다 못해 광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헌은 이 상황이 황당하면서도 묘하게 흥미로웠습니다. 궁궐의 여자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권력을 탐하거나 총애를 갈구하거나. 하지만 눈앞에 이 여자는 날 것 그대로였습니다. 밥을 주겠다며 청혼하는 여자라니요. 심지어 자신을 백수 건달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살짝 상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짓궂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어차피 오늘 하루 땡땡이 치러 나온 것 이 여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군. 게다가 밥을 준다잖아. 헌은 짐짓 진지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밥은 확실히 주는 것이요. 내 목숨을 걸고 약조하리다. 그렇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지. 마침 내가 몹시 배가 고프던 참이었거든. 정말입니까? 정말 하는 겁니까? 홍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헌이 딴소리를 할까봐 재빨리 그의 손목을 낚아채 끌기 시작했지요. 그럼 갑시다. 관아에 가서 혼인 신고부터 하고 바로 식 올립시다. 아니 낭자, 천천히 좀 내 신발 벗겨지겠소. 헌은 홍단에게 질질 끌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파란만장한 자맹이 되겠는걸.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지요. 자신이 제 발로 호랑이 구라니 빚더미 가득한 초가집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억척스러운 여인이 조선 팔도에서 가장 무서운 마누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사람의 뒤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버드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낄낄거리는 듯한 소리를 냈지요. 그것은 홍단의 증조부가
저승에서 보내는 응원의 박수이자 고생길이 훤히 열린 헌에게 보내는 애도의 곡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조선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도 급박한 혼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혼인 서약서에 도장을 찍는 일은 그야말로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관리는 아침부터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남녀를 보며 혀를 찼지만 홍단이 주섬주섬 꺼내놓은 꼬깃꼬깃한 뇌물 몇 푼에 입을 꾹 다물고 서류를 처리해 주었지요. 헌은 얼떨결에 이서방이라는 이름으로 지장을 꾹 눌렀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엄지손가락을 내려다보며 헌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왕이 아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말이다. 하지만 그 해방감이 지옥문 여는 열쇠였을 줄이야. 그때는 정말 몰랐겠지요. 식을 올릴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홍단은 헌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헌은 으리으리한 기와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번듯한 양반과 기와집 정도는 기대했습니다. 옥색 저고리를 입은 홍단의 태가 꽤 고왔으니까요. 하지만 홍단이 멈춰 선 곳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앞이었습니다. 지붕의 짚은 썩어서 검게 변해 있었고 담벼락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린 참담한 몰골이었지요. 전왕자 여기가 우리 신혼집이요. 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홍단은 씩씩하게 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렇소. 작지만 아늑하지 않소. 어서 들어오시오 서방님. 서방님이라는 호칭에 가슴이 설레야 마땅하건만 헌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부엌 아궁이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거든요. 아늑하기는커녕 귀신 나오기 딱 좋은 흉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험상궂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맨 앞에는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배를 쑥 내민 중년 사내가 거드름을 피우며 서 있었지요. 최객주였습니다. 어이구 홍단 아기씨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소식이 없어 직접 행차했소이다. 그래 짐은 다 싸셨는가? 아니면 내 말대로 첩실 자리로 들어오시려나? 최객주가 능글맞게 웃으며 홍단에게 다가갔습니다. 홍단은 주눅 들지 않고 헌의 팔짱을 꽉 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지요. 어르신 죄송해서 어쩌지요. 보다시피 제가 이미 혼인을 하여 서방님이 계십니다. 가문의 법도에 따라 이제 이 집안의 가장은 제 서방님이십니다. 뭐라 서방? 최객주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헌을 노려보았습니다. 헌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눈만 깜빡거렸지요. 최객주는 헌의 남루한 행색을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 어디서 거짓골을 한 놈을 데려다가 서방이라 우기는 게냐? 이복의 젊은이 자네가 이 댁의 빚이 얼마인지는 알고 도장을 찍었는가? 헌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빚이라니 밥 준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빚이라니. 헌이 홍단을 쳐다보았지만 홍단은 헌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계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리고는 다시 최객주를 향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빚은 갚을 겁니다. 법도에 따라 가장이 바뀌었으니 빚상환 기한을 유예해 주셔야지요. 관아에 가서 따져볼까요? 최객주는 홍단의 기세에 흠칫 놀랐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좋아. 관아 법도가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 허나 이자를 쳐서 갚아야 할 게야. 그리고 최객주는 헌에게 다가와 그의 가슴팍을 툭툭 쳤습니다. 감히 용안이 닿는 옥체를 건드리다니 평소 같았으면 당장 목이 달아날 일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헌은 힘없는 이서방일 뿐이었습니다. 자네 얼굴은 반반한데 영 힘 못쓰게 생겼구만. 이 억척스러운 홍단 아기씨 데리고 살려면
고생 좀 하겠어. 쯧쯧. 최객주 일당은 낄낄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지요. 허는 멍하니 서 있다가 홍단을 향해 원망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낭자 아니 부인,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오? 밥 준다고 데려오더니 빚더미라니, 그것도 저런 험악한 자들에게. 홍단은 헌의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 밥이 어디 있겠소.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였으니 내 빚이 곧 서방님 빚 아니겠소. 이보시오, 나는 사기 결혼 당한 거요. 무효요 무효. 헌이 펄쩍 뛰며 대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홍단이 재빨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녹슨 낫 하나를 꺼내 들었지요. 어딜 가시려고? 밥값은 하고 가셔야지. 나 낫은 왜 드는 거요? 저기 뒷마당에 잡초 무성한 거 안 보이요? 오늘 안에 다 베어 놓으시오. 그리고 장독대도 닦고 구들장도 손보고. 할 일이 태산이요. 뭐 나더러 이 나라에 아니 이 귀한 몸더러 풀을 베라고. 허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온 왕이었습니다. 낫 잡는 법은커녕 풀과 별을 구분하는 법도 몰랐지요. 하지만 홍단의 눈빛은 낫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안 하면 저녁 밥은 없소. 국물도 없소. 그 말은 헌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으니까요. 헌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낫을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헌은 투덜거리며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잡초는 헌의 허리춤까지 올라와 정글을 이루고 있었지요. 헌은 낫을 휘둘렀습니다. 휙휙 허공만 가르는 낫질이었습니다. 몇 번의 헛스윙 끝에 겨우 풀 한 포기를 베었나 싶었는데 날카로운 통증이 손가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야. 헌은 비명을 지르며 낫을 던져버렸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방울방울 맺혔지요. 어머, 서방님 괜찮으시오. 홍단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헌은 짐짓 엄살을 부리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피가 나오, 나 죽는 거 아니오. 어에 아니 의원 좀 불러주시오. 홍단은 헌의 손가락을 들여다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까짓 생채기 가지고 죽내 사내하기는. 참 곱게도 잘하셨네. 홍단은 자신의 치맛자락을 북 찢어 헌의 손가락을 꼼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헌은 홍단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궁궐의 의녀들이 비단천으로 상처를 감싸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지요. 거칠지만 진심이 담긴 생존의 온기 같은 것이 전해져 왔습니다. 됐소. 이제 가서 좀 쉬시오. 낫질도 못하는 사내라니 내 팔자야. 홍단은 헌을 마루에 앉히고 자신이 직접 낫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잡초를 베어나가기 시작했지요. 삭삭삭 경쾌한 소리와 함께 풀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땀방울이 홍단의 이마에서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헌은 턱을 개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여인은 지치지도 않나? 햇살 아래 빛나는 홍단의 땀방울이 보석처럼 보인 건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배가 너무 고파서 헛것이 보인 걸까요? 헌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꽤 멋지군.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이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밥상 위에는 꽁보리밥 한 덩이와 시커먼 된장국, 그리고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흰쌀밥에 고깃국을 기대했던 헌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부인, 이게 다요. 빚 갚으려면 아껴야지요. 이것도 감지덕지하고 드시오. 헌은 숟가락을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궁궐 수라간의 상궁들이 이 밥상을 봤다면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시장이 반찬이라 했던가요? 아니면 홍단의 손맛이 기가 막힌 걸까요? 헌은 허겁지겁 밥을 먹어 치웠습니다. 홍단은 그런 헌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잘 먹네. 밥값 하려면 내일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할게요. 내일도 일을 시킬 셈이요. 그럼요. 장터에 나가서 쌀값 흥정도 해야 하고 객주놈 감시도 해야 하고. 서방님 각오 단단히 하시오. 신혼 첫날 밤 촛불 하나 없는 캄캄한 방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습니다. 헌은 딱딱한 바닥 때문에 허리가 베겨 뒤척였지요. 잠 좀 잡시다. 바스락거리지 말고. 홍단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헌은 억울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자맹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관이 걱정할 텐데 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억척스러운 여인과 빚더미 집구석이 궁금해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 또 무슨 일을 시킬지 두려우면서도 기대가 되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딱 하루만 더 있다가 가자. 헌은 그렇게 다짐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결국엔 운명이 되어버릴 줄은요. 천장 구석에서 쥐가 찍찍거리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조선의 왕과 몰락한 양반과 규수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헌은 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떠야 했습니다. 잠자리가 바뀐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홍단이 헌의 배를 발로 찼기 때문이었지요. 일어나시오 서방님, 해가 중천이요. 아직 캄캄한 새벽이었습니다. 헌은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부인 닭도 아직 잠꼬대 할 시간이요. 장터에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하오. 어서 세수하고 나오시오. 오늘의 임무는 장터에서 쌀과 생필품을 싸게 구해오는 것이었습니다. 홍단은 헌에게 커다란 지게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나더러 지라는 거요. 그럼 내가 지릴까? 사지 멀쩡한 서방님이 계신데. 헌은 입을 삐죽거리며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어깨가 짓눌리는 무게감에 휘청거렸지요.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밥을 얻어먹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처지인 것을요. 두 사람은 아침 안개를 뚫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벌써 상인들과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활기찬 소음과 냄새가 헌의 잠을 깨웠지요. 홍단은 헌을 데리고 쌀가게로 직행했습니다. 박서방 쌀 한 말 주시오. 저번처럼 섞어 팔면 가만 안 둘 테니 좋은 걸로 주시오. 홍단이 쌀가게 주인에게 쩌렁쩌렁 외쳤습니다. 주인은 곰방대를 입에 문 채 심드렁하게 대답했지요. 아이고 홍단 아기씨, 요즘 쌀값이 금값인 거 모르오. 최객주가 물량을 다 잡고 있어서 부르는 게 값이요. 한 말에 단량은 주셔야겠소. 뭐 단량 도둑놈 신보가 따로 없네. 저번 달만 해도 선양이었잖소. 홍단이 펄쩍 뛰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헌은 뒤에서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었지요. 단량이 비싼 건지 싼 건지 감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궁에서는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었으니 쌀값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때 헌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쌀가게 구석에 쌓여 있는 쌀가마니들. 그곳에 찍힌 도장이 낯익었습니다. 호조, 나라에서 관리하는 쌀이었습니다. 저게 왜 여기 있단 말인가? 호조의 쌀이 왜 시전 상인에게 흘러들어와 있는 거지? 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슬그머니 쌀가마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쌀을 콕 찍어 맛을 보았지요. 도정 상태가 고르고 윤기가 흐르는 것,
이건 분명 궁이나 고위 관료들에게 진상되는 상등급 햅쌀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유통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헌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주인과 홍단이 동시에 헌을 쳐다보았지요. 이 쌀 관아에서 나온 것 아니오. 호조 도장이 찍혀 있는데. 주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쌀가마니를 몸으로 가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 거지가 미쳤나? 어디서 함부로 아는 척이야. 이건 내가 정당하게 사온 물건이요. 정당하게. 호주의 쌀은 구율미로 쓰거나 굴량미로 쓰는 것인데 어찌 개인이 사고 판단 말이오. 게다가 이 정도 도정 상태의 햅쌀이라면 진상미 수준인데 이건 횡령 아니오. 헌의 목소리에 묘한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홍단도 놀란 눈으로 헌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엔 맹해 보이던 남편이 갑자기 똑똑한 소리를 하니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주인은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다가 갑자기 헌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 장사를 방해해. 그때였습니다. 홍단이 번개같이 끼어들어 주인의 팔을 쳐냈습니다. 짝소리가 날 정도로 매운 손길이었습니다. 어딜 감히 내 서방님 몸에 손을 대. 이 양반 말이 틀린 거 하나 없구만. 당신 관아에 찔러볼까 포졸들 불러와. 홍단의 기세에 눌린 주인은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 알았소. 싸게 주면 될 거 아니오. 에이 재수없게. 결국 홍단은 쌀 한 마를 선양도 안 되는 가격에 얻어냈습니다. 홍단은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헌을 돌아보았지요. 오 서방님 제법인데 밥값은 했소. 헌은 으쓱하며 어깨를 폈습니다. 내가 왕년에 책 좀 읽었지.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좀 아오. 잘난 척은 얼른 지게나 지시오. 헌은 다시 지게꾼 신세가 되었지만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내에게 칭찬받는 기분이 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비리의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에 왕으로서의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최객주 그자가 배후에 있겠구나. 호조 관리와 결탁하여 쌀을 빼돌리고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취한다. 내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헌은 홍단 몰래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자맹일지가 아니라 숙청 명단이 될 터였습니다. 그렇게 장터를 돌며 장을 보던 중 이번에는 생선가게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고등어 한 손을 흥정하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라. 최객주님 행차시다. 사람들이 홍에 갈라지듯 길을 텄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탄 최객주가 거만한 표정으로 나타났지요. 그의 뒤로는 험상궂은 왈패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최객주의 눈이 홍단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가마를 세우게 하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내렸습니다. 허허 이게 누구신가? 새색시 홍단 아기씨 아니오. 옆에 있는 건 그 거지 서방이고. 헌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홍단이 헌의 손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수금하러 다니십니까? 바쁘시겠네요. 바쁘지. 바빠.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들 잡으러 다니느라 쉴 틈이 없어. 헌데 아기씨 빚 갚을 생각은 있으신가? 그 거지 서방이 벌어오는 푼돈으로는 이자 갚기도 힘들 텐데. 최객주가 헌을 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헌은 욱하는 마음에 나서려 했지만 이번에도 홍단이 빨랐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최객주의 면전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으시오. 이번 달 이자요. 원금은 기한 내에 갚을 테니 걱정 마시고. 최객주는 엽전 꾸러미를 받아들고 짤그랑거려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겨우 이거 아기씨 내가 깜빡하고 말을 안 했나 본데 이자가 좀 올랐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말이야. 뭐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 내 말이 곧 법이지. 억울하면 갚든가 아니면. 최객주는 다시 음흉한 눈빛으로 홍단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때 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최객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보시오 최객주. 과도한 이자, 수치는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소. 대명률에 따르면 월 3푼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지금 5푼도 넘게 받고 있지 않소? 최객주와 왈패들이 헌을 쳐다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 이 거지가 또 아는 척이네. 야, 얘 좀 교육 좀 시켜줘라. 최객주의 눈짓에 왈패 2명이 헌에게 다가왔습니다. 안 돼, 건드리지 마. 홍단이 비명을 질렀지요. 하지만 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교육 좋지. 누가 누구를 교육하는지 한번 볼까? 헌은 사실 무예에도 능했습니다. 왕세자 시절 호위무사들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무공을 쓰면 정체가 탄로날 수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엉성하게 하지만 아프게. 그것이 헌의 작전이었습니다. 왈패가 주먹을 날리자 헌은 발이 꼬인 척하며 슬쩍 피했습니다. 왈패는 허공을 가르고 제풀에 넘어져 쌀가마니에 처박혔지요. 어이쿠, 조심하시오. 땅이 미끄럽소. 또 다른 왈패가 발길질을 하자 헌은 짐짓 놀란 척하며 지게를 휙 돌렸습니다. 지게 작대기에 정통으로 맞은 왈패는 억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저런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요? 순식간에 왈패 2명이 나가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헌의 운 좋은 몸개그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최객주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요. 이 이놈이. 어르신 부하들 교육 좀 잘 시키셔야겠습니다. 다치겠어요. 헌이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홍단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리고 보고 있었지요. 서방님,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요? 무림고수요. 에이, 고수는 무슨.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요. 어서 갑시다, 부인. 배고프오. 헌은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최객주가 길길이 날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헌에게는 그저 패자의 비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최객주는 반드시 보복해 올 것이고 그 뒤에는 더 큰 권력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의 그 썩어 빠진 뿌리까지 모조리 뽑아줄 테니. 헌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홍단은 헌의 등 뒤에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한량의 거짓골이지만 생각보다 쓸만한 남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헌은 몰래 궁으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내관 당분간 못 들어간다. 여기서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다. 그리고 호조 판서 뒷조사 좀 해놔라. 아주 탈탈 털어서. 조선의 왕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칼은 아직 낡은 지게 속에 숨겨져 있었지요. 장터 사건 이후 최객주의 횡포는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홍단 부부를 말려 죽이기로 작정한 듯 마을의 모든 상권에 압력을 행사했지요. 쌀가게 주인은 홍단에게 쌀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땔감을 구하러 간 헌은 나무꾼들에게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어이, 이서방, 최객주 눈밖에 난 사람이랑은 거래 안 해. 썩 꺼져. 헌은 빈 지게를 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홍단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뛰어나왔지요.
서방님 땔감은요, 쌀은요. 허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들 최객주 무서워서 안 판다더군. 아무래도 우리가 제대로 찍힌 모양이요. 홍단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곧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순 없잖소.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오고 들에 가서 나물이라도 뜯어오면 되지. 서방님 나 챙기시오. 또 나시오. 허는 질색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홍단의 서슬 퍼런 눈빛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무를 했습니다. 톱질도 서툴고 도끼질은 더더욱 엉망이었지요. 나무 한 그루를 쓰러뜨리는데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내가 왕년에 궁에서 활 쏠 때는 천하장사였는데. 활. 서방님 활도 쏠 줄 아시오. 뻥치지 말고 나무나 묶으시오. 홍단은 헌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헌보다 2배는 더 큰 나무찜을 지고 씩씩하게 산을 내려갔지요. 헌은 그런 홍단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저 여인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밤이 되자 두 사람은 겨우 구한 나물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멀건 죽이었지만 노동 뒤에 먹는 밥맛은 꿀맛이었습니다. 허는 숟가락을 놓으며 홍단의 손을 보았습니다. 온통 상처투성이에 거칠어진 손이었지요. 곱디고 왔을 양반과 규수의 손이 절이 되다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부인 손 좀 줘보시오. 왜요 또 다쳤소? 허는 홍단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홍단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헌이 꽉 잡았습니다. 고생이 많소. 못난 남편 만나서. 홍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헌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모 서방님 탓은 아니지 않소. 다 최객주 그놈 때문이지. 그리고 서방님도 오늘 고생 많았소. 왕년에 활 쏘던 솜씨는 다 어디 가고 도끼질 하나 못해서 끙끙대기는. 홍단이 핀잔을 주었지만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초가집 방 안에는 낡은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만 들려왔지요. 다음 날 허는 중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홍단이 잠든 사이 몰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호패를 꺼내 들었지요. 자맥 나올 때 챙겨온 가짜 호패가 아니라 진짜 왕의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물론 이걸 직접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이걸 이용해 내관을 부를 수는 있었습니다. 약속된 장소인 선앙당 뒤편 늙은 내관이 눈물을 글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어디 계셨사옵니까? 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몸져 누우시고 영의정이 상소를 올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쉬 조용히 해라. 누가 들을라. 허는 내관의 입을 막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당분간 못 돌아간다. 여기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영모라도. 영모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쌀값이다. 허는 내관에게 최객주와 호조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조사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지요. 그리고 쌀 좀 가져와라. 최고급 햅쌀로. 아 고기도 좀 챙기고. 몰래 가져와야 한다. 알겠느냐? 내관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헌을 바라보았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헌은 지게 한가득 쌀과 고기를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홍단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서방님 이게 다 뭐요? 어디서 훔쳐왔소? 훔치다니?
내가 산에 가서 산삼을 캤지 않소. 그걸 팔아서 사왔소. 허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홍단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았지만 당장 쌀독이 비어있는 터라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산삼이라니 우리 서방님 복덩이였네. 홍단은 헌을 끌어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헌은 홍단의 품에 안겨 쑥스러운 듯 웃었지요. 그래, 이 맛에 자맹하는 거지. 그날 저녁 오랜만에 초가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흰쌀밥에 소고기 묵국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홍단과 헌은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객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그 거지들이 고기를 구워 먹어? 돈이 어디서 나서? 최객주는 부하들을 시켜 홍단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이놈들 훔친 물건이지 당장 관하로 끌고 가. 왈패들이 들이닥쳐 쌀독을 뒤엎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홍단이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지요. 헌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만두지 못해. 헌이 소리쳤지만 왈패들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이 거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얘들아 밟아줘라. 헌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체가 들통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내 백성 아니 내 아내를 건드리는 놈들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헌이 무술 실력을 발휘하려는 찰나 홍단이 헌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헌이 선물해준 비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서방 건드리면 이 비녀로 목을 찔러버릴 거야. 다 덤벼. 홍단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왈패들도 그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지요. 헌은 홍단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 멋지다. 우리 중전마마보다 훨씬 더. 그때 멀리서 포졸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암행어사라니 헌도 놀랐습니다. 자신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암행어사가 나타나다니 알고 보니 내관이 헌의 지시를 받고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가짜 암행어사를 내세워 최객주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작전이었지요. 최객주와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집안은 엉망이 되었지만 두 사람은 무사했습니다. 홍단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헌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부인 괜찮소? 서방님 나 무서웠소. 정말 찌르려고 했는데. 홍단이 헌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헌은 홍단을 토닥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곧 끝내주겠소. 당신을 울리는 놈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소. 헌의 눈빛은 더 이상 한량 이서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지존 군주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지요. 한편 도망친 최객주는 이를 갈며 최후의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흥가짜 냄새가 나는데 두고 보자. 내 뒤에는 더 큰 뒷배가 있다는 걸 보여주지. 최객주는 한양의 권세가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권세가는 바로 헌이 가장 경계하는 외척 세력 영의정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총극을 넘어 조정의 권력 다툼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헌과 홍단 그리고 최객주와 영의정. 이들의 얽히고 설킨 운명은 과연 어떻게 풀릴까요? 암행어사 소동으로 최객주는 잠시 물러갔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최객주가 보낸 서신은 한양 영의정의 손에 들어갔고 영의정은 묘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시골 장터에 뜬금없이 암행어사라. 게다가 왕이 며칠째 편전에도 들지 않고 집거 중이라는 소문. 이거 냄새가 나는구나. 영의정은 즉시 신복을 파견했습니다. 왕의 행방을 쫓고 만약 시골에 숨어 있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하라는 은밀한 지령과 함께였지요. 한편 헌과 홍단의 신혼집은 여전히 쌀쌀맞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쌀독은 다시 바닥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헌은 더 이상 지게를 지고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그렸습니다. 홍단이 서방님 밤에 잠 안 자고 뭐하시오 연애편지라도 쓰시오라고 물으면 헌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하를 낚을 낚시를 만드는 중이요. 낚시살이나 낚아오시오. 홍단은 핀잔을 주었지만 헌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장난기 서린 눈매 속에 서늘한 칼날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곤 했으니까요. 헌이 준비하던 것은 바로 민심작전이었습니다. 헌은 밤마다 몰래 마을을 돌며 억울한 사연을 가진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최객주에게 땅을 빼앗긴 농부비 때문에 딸을 팔 뻔한 과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청년 헌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왕의 귀가 되어 그들의 한숨을 들었고 왕의 심장이 되어 그들의 분노를 느꼈지요. 이 서방 자네가 뭘 어쩌겠다고 일어나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헌은 단호했습니다. 계란이 바위를 깰 수는 없지요. 허나 그 바위를 더럽힐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수만의 계란이 모이면 바위도 덮어버릴 수 있지요. 헌의 말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방 보기보다 듬직하네. 말하는 게 꼭 나란님 같아. 헌을 따르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최객주의 횡포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지요. 쌀 불매운동을 벌이고 최객주 가게 앞을 막고 드러눕기도 했습니다. 최객주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저 거짓대들이 단체로 약을 먹었나? 당장 관아에 고발해. 하지만 이번엔 관아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떴다는 소문 때문에 사또가 몸을 사리고 있었거든요. 최객주는 초조해졌습니다. 영의정의 신복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홍단이 사라졌습니다. 장터에 나갔다가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헌이 집에 돌아왔을 때 찢어진 홍단의 저고리 옷고름만이 마당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홍단아. 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납치였습니다. 최객주 안이 그 뒤에 있는 더 큰 놈들의 지심이 분명했습니다. 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낄 수 없었지요.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헌은 옷고름을 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마을 사람들이 낙과 괭이를 들고 따랐습니다. 이 서방 우리도 간의 홍단 아기씨 구해야지. 관아 앞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또가 놀라 뛰쳐나왔지요. 이게 무슨 난동이냐? 내 놈들이 역모라도 꾸미는 게냐? 헌은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낡은 도포 자락에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사또는 헌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내 놈은 그 한량 이서방 아니냐?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사또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그대의 소임이 아니오. 내 아내가 최객주 일당에게 납치되었소. 당장 수색하시오. 허 증거 있느냐? 내 마누라가 바람나서 도망갔는지 어찌 알고. 사또의 말에 포졸들이 낄낄거렸습니다. 헌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지요. 증거내 눈이 증거고 이 백성들의 목소리가 증거요. 그리고 헌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사또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진 것은 둥근 롯새 덩어리였습니다. 마패였습니다. 그것도 말이 5마리가 그려진 오마패.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포졸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지요. 이건 암행어사 출두야. 헌이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헌의 뒤에서 늙은 내관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치며 등장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무장한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상감마마 행차시다. 모두 예를 갖추어라. 사상감마마. 사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포졸들도 모두 입을 딱 벌리고 얼어붙었습니다. 헌은 천천히 사또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한량 이서방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내가 섬기는 왕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 사또는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 전하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는 나중에 묻겠다. 지금 당장 최객주의 집을 포위하라. 홍단을 찾지 못하면 내 목이 먼저 달아날 것이다.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관아의 포졸들과 왕의 친위대가 합세하여 최객주의 집으로 진격했습니다. 헌은 백마에 올라타 선두에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상에 이서방이 진짜 임금님이었어. 내가 뭘 했어. 관상이 범상치 않다니까. 최객주의 집은 요새와 같았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담장 위에는 사병들이 활을 겨누고 있었지요. 최객주는 담장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남의 집에 쳐들어오느냐. 사유재산 침해다. 헌은 말 위에서 최객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가야, 문을 열어라. 왕명이다. 왕명하 웃기지 마라. 어디서 가짜 왕 행세를 해. 영의정 대감께서 곧 지원군을 보내주실 것이다. 최객주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헌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요. 영의정, 그 늙은 여우가 널 구해줄 것 같으냐? 넌 그저 꼬리 자르기에 쓰일 미끼일 뿐이다. 헌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거대한 통나무를 들고 대문으로 돌진했습니다. 쾅쾅쾅. 육중한 대문이 비명을 지르며 부서졌습니다. 군사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갔지요. 최객주의 사병들은 저항조차 못하고 무기를 버렸습니다. 헌은 말에서 뛰어내려 안채로 달렸습니다. 홍단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안채 창고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헌이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자 그곳에는 홍단이 밧줄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을 물고 있었습니다. 홍단은 헌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으브브. 헌은 재빨리 재갈을 풀어주고 밧줄을 끊었습니다. 홍단은 헌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서방님, 흑흑 정말 왕이었소. 진짜 임금님이었소. 미안하오. 속이려던 건 아니었소. 그냥 평범한 지아비로 살고 싶었소. 헌은 홍단을 끌어안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소? 내가 왔으니 아무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오. 그때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최객주가 비수를 들고 헌의 등 뒤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라, 이 가짜 왕놈아. 홍단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방님 뒤에. 하지만 헌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홍단을 더 꽉 끌어안았을 뿐입니다. 챙.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최객주의 비수가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헌의 호위무사가 나타나 최객주의 팔을 베어버린 것입니다. 최객주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으악. 헌은 천천히 몸을 돌려 최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백성의 고열을 빨고 왕을 능멸하고 왕비를 아니 내 여인을 납치한 죄. 능지처참으로도 부족하다. 최객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전하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영의정 대감이 그 입 다물라. 허는 최객주를 포박하여 끌고 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홍단을 다시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가자 집으로. 아니 이제는 궁으로 가야겠구나. 홍단은 멍하니 헌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골을 한 한량 남편은 온데간데였고 위험 넘치는 군주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한 이서방 그대로였습니다. 서방님, 그럼 우리 빚은 쌀값은 다 해결된 거요. 허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와중에도 빚 걱정이라니 역시 내 마누라답다 싶었지요. 걱정 마시오. 이 나라 쌀독이 다 부인 것이오. 내가 다 책임지리다. 허는 홍단을 안아 올려 말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석양을 등지고 당당하게 궁으로 향했습니다. 뒤따르는 백성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지요. 만세 상감마마, 만세 홍단 아기씨 만세.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에는 더 무서운 적 영의정과 그 일파가 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시골 촌부 홍단이 과연 살벌한 궁중 암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량 남편 헌은 진정한 성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제2막 궁궐편으로 넘어갑니다. 화려한 금관조복을 갖춰 입은 헌이 편전에 들어서자 조정의 공기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총구석에서 지게를 지던 왕이 맞나 싶을 정도로 헌의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그 옆에는 당의를 차려입은 홍단이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비단옷과 무거운 가채가 어색할 법도 한데 그녀의 표정은 최객주와 쌀값 흥정할 때처럼 비장했습니다. 경들은 들으시오. 여기 있는 이 여인이 나의 정비요. 헌의 폭탄 선언의 신하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특히 영의정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지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출신도 모르는 여인을 그것도 절차도 없이 중전으로 맞이하다니요. 이는 종묘사직을 능멸하는 처사입니다. 출신 몰락한 양반가면 어떻고 평민이면 어떠냐. 이 사람은 내가 자맹 중에 백성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보게 해준 스승이자 내 목숨을 지켜준 은인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헌은 잠시 말을 멈추고 홍단을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해준 꽁보리밥이 수라상보다 맛있더이다. 신하들은 어이가 없어 말문을 잃었습니다. 밥맛 때문에 중전을 삼다니요. 하지만 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밥에는 백성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아내의 정성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영의정, 경이 최객주와 결탁하여 매점매석을 일삼고 백성들의 고열을 짰다는 증자가 여기 있소. 헌은 홍단이 챙겨온 최객주의 비밀 장부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장부에는 뇌물을 받은 관리들의 명단과 쌀 횡령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영의정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저 전하 억울하옵니다. 억울하면 옥에서 호소하시오. 의금부. 헌의 호령 한 번에 권세 등등하던 영의정이 끌려나갔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지만 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정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한편 내명부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비마마는 시골 출신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천한 것,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인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널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대비는 홍단을 불러놓고 시어머니 노릇을 톡톡히 하려 들었습니다. 궁중 예법은 아느냐? 다도는 자수는. 홍단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꿀이네 꿀이야. 낫지라고 장작 패는 거에 비하면 이건 식은 죽먹기지. 마마 소인은 예법은 잘 모릅니다만
살림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궁궐꽃감부터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대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꽃간 4가지께 봐서 뭐 하려고. 그냥 쥐새끼가 있나 없나 보려고요. 홍단은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내수사 창고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쌀은 썩어가고 있었고 비단은 좀이 슬어 있었으며 장부와 재고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이 중간에서 물건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도둑놈들. 백성들은 쌀 한 톨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여기서 흥청망청 잔치를 벌여. 홍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녀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명부 대청소 시작한다. 다들 줄 서. 홍단은 궁녀들을 집합시켜 재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썩은 쌀은 골라내어 술을 담그게 하고 남는 비단은 팔아서 구율미를 마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횡령을 일삼던 상궁들을 가차없이 내쳤습니다. 상궁 마마님, 이 장부에 구멍 난 거 보이시죠? 이거 다 메꾸실 때까지 녹봉 압류입니다. 홍단의 서슬 퍼런 살림 솜씨에 궁궐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처음에는 무식한 시골 여자가 뭘 알겠어라고 무시하던 사람들도 점차 홍단을 존경하기 시작했지요. 중전마마 계산이 아주 칼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쌀 한 톨 오차도 없이 맞추시지. 내가 최객주랑 싸우면서 익힌 실전 이제야. 너희들이 알 리가 없지. 대비마마도 홍단의 활약을 전해 듣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곳간이 채워지고 궁궐 살림이 윤택해지자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지요. 어느 날 밤 헌이 침소에 들었습니다. 부인 요즘 궁궐에 칭송이 자자하더이다. 살림의 여왕이라고. 흥서방님이 밖에서 정치 잘하시라고 내조하는 겁니다. 밥값은 해야죠. 홍단이 짐짓 새침하게 대답하자 헌은 홍단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아이고 서방님, 채통 좀 지키시오. 누가 보면 어쩌려고. 보면 어떠냐. 내 마누라 내가 안겠다는데. 헌은 홍단의 볼에 쪽입을 맞췄습니다. 홍단의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졌지요. 그나저나 서방님, 최객주 그놈 재산 몰수한 건 어찌 되었소? 호조로 귀속시켜 백성들에게 나눠줄 생각이요. 쌀값도 안정시키고 빚 탕감도 해주고. 잘하셨소. 역시 내 남편답소.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초가집 천장에는 쥐가 다녔지만 궁궐 천장에는 용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무게는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매한가지였습니다. 홍단아, 예 서방님, 우리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지 않느냐? 무슨 소리요? 첫날 밤부터 진짜 부부였소. 낯 들고 설칠 때부터. 두 사람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헌은 홍단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앞으로도 내 곁에 있어 다오. 가끔은 왕이 아니라 이서방이 되고 싶을 때 자네가 필요할 것 같소. 걱정 마시오. 서방님이 헛발질할 때마다 제가 낯들고 쫓아갈 테니. 궁궐의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사랑도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바로 후사 문제였습니다. 중전이 들어온 지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 태기가 없다니. 대비마마의 잔소리가 다시 시작된 것이지요. 홍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살림 잡는 건 쉬운데 애 잡는 건 마음대로 안 되네. 과연 홍단과 헌은 이 마지막 숙제를 풀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대비마마의 후사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보약을 하루에 3번씩 들이미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합방 날짜까지 점지해주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중전 오늘은 길일이니라. 부적도 붙여놨으니
오늘 밤엔 기필코. 홍단은 탕약을 들이키며 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살림이야 억척같이 해내면 그만이지만 아이가 생기는 건 천지신명의 뜻이니 제 아무리 홍단이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허는 국정 운영에 바빠 침소에 드는 시간조차 불규칙했습니다. 서방님 아니 전하. 오늘 밤은 꼭 오셔야 합니다. 대비마마께서 눈에 불을 켜고 계십니다. 홍단이 닥달하면 허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지요. 알겠소 알겠어. 내 오늘 밤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오리다. 하지만 그날 밤 허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급한 전갈이 왔지요. 북방 국경 지역에 오랑캐가 출몰하여 긴급 어전 회의가 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홍단은 덩그러니 빈방에 앉아 부적을 째려보았습니다. 삼신할머니도 퇴근하셨겠네. 에이그 내 팔자야. 다음날 허는 퀭한 눈으로 홍단을 찾았습니다.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부인 면목이 없소? 국경일이 급해서. 홍단은 헌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라 일이 먼저지요. 하지만 서방님 이러다간 우리 대가 끊기겠습니다. 대비마마 성화에 제가 말라 죽겠어요. 허는 홍단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억지로 숙제하듯 하지 맙시다.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선물이지 의무가 아니지 않소. 나는 부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오. 헌의 따뜻한 말에 홍단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조급해하지 말자. 우리 둘이 행복하면 그만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그 진심을 알았던 걸까요? 아니면 홍단이 들이킨 쓴 탕약이 드디어 효과를 발휘한 걸까요? 몇 달 뒤 홍단이 헛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우욱 이 냄새가 왜 이러지? 수라간 상궁 김치가 쉰 거 아니냐? 어이가 불려왔고 진맥을 하던 어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전하 중전마마 경아드리옵니다. 회임이십니다. 뭐라고? 헌과 홍단은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비마마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걸레에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헌은 너무 기쁜 나머지 채통도 잊고 홍단을 번쩍 들어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홍단아 우리가 해냈다. 드디어. 아이고 서방님 어지러워요. 애 떨어지겠소. 10달 뒤 홍단은 건강한 왕자를 출산했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궁궐을 가득 채웠지요. 허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녀석 발차는 힘이 아주 장사구나. 제 어미를 쏙 빼닮았어. 무슨 소리요? 콧날 오뚝한 건 서방님 판박인데. 두 사람은 아기를 사이에 두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왕자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허는 성군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고 홍단은 내명부를 평정하고 백성들을 위한 구휼 사업에 힘쓰는 현명한 국모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헌과 홍단은 잠행을 나갔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추억 여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장터 버드나무 아래 섰습니다. 기억나시오? 여기서 낭자가 내 멱살을 잡고 혼인하자고 했던 거. 헌이 짓궂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홍단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호호 웃었습니다. 어머 제가 언제요? 저는 그저 길 잃은 어린 양을 구제해 주려 했던 것뿐입니다. 어린 양이라니. 이 호랑이 같은 남편한테.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며 장터를 거닐었습니다. 쌀가게 앞을 지나는데 주인은 바뀌었지만 풍경은 여전했습니다. 사람들은 활기차게 흥정하고 웃고 떠들고 있었지요. 쌀값은 안정되었고 최객주 같은 악덕 상인들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서방님 저기 좀 보시오.
홍단이 가리킨 곳에는 젊은 부부가 쌀 한 마를 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게를 지고 아내는 쌀값을 깎으며 웃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마치 예전의 자신들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웃으니 이제야 밥값이 좀 되는 것 같소? 헌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홍단은 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서방님 밥값 아주 톡톡히 하셨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헌이 홍단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부인 오늘 저녁은 뭐요? 오랜만에 꽁보리밥에 된장국 어떻소? 조선의 왕과 왕비는 다시 평범한 이서방과 홍단이가 되어 장터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1000개가 넘으면 속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댓글과 사랑이 다음 편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